우리가 여러분의 질문을 그렇게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북한에서 윤학 중령에 뒤이어 1년에 넘어간 이중광 전 정보사령부 소령이 어떻게 북한의 말하자면 트럭에 깔려서 암살당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이 이중광 전 소령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저희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아주 고위급 국제 스파이가 대만에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 대만이 한중 수교 이후에 북한 첩보 정찰 총국의 말하자면 거점과 루트가 되었는데, 거기서 잡힌 도원 1호라고 하는 최고위급 간첩이 이 이중광 소령의 근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중광 소령은 누구인가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윤학 대대장이 1977년 월북을 했죠. 1977년 월북을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인 1978년 12월 또 한 명의 소령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름은 이중광 소령. 소속은 정보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이 정보 활동을 하던, 정보 수집을 하던 소령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은 컸고, 그래서 그가 넘어간 뒤에 그 인근 부대 단위에 무슨 암호, 정보, 기호 이런 것들이 싹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여기 국군 장병 출신들에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북으로 가서 윤학 중령처럼 환영을, 평양시 환영대회를 아주 거창하게 받고 인민군 중령에 이제 임명이 돼서 윤학 중령은 상좌가 돼서 총참모부 적공국으로 갔는데, 이 친구는 처음에 군에 임관을 시켰지만 적공국에 배속시키지 않고 종찰국에 배속시켰다가 그 뒤에 이제 김정일 정치대학이라고 하는 노동당 작전부 소속 대남 공작원들을 양성하는 데 가서 군사 전술을 좀 가르쳤다는 또 증언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대좌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설은 또 이 친구가 윤학 중령이 간첩이다, 이런 이제 증언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두 사람 사이에 라이벌 의식이 존재하면서 그 친구를 제거해야 자기가 중좌, 상좌, 대좌를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대좌까지 올라갔는데, 역시 발언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누리던 자유와 그런 행복한 데 대해서 자꾸 발언을 발설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게 또 눈에 든 가시가 되었고, 어느덧 토사 구팽해야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원산에 대남 연락소에 출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출장을 가라니까 이 친구가 대남 연락소, 대남 공작원들이 침투하는 데 가서 뭔가 정보를 어드바이스 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올라오는 길에 그만 갑자기 이렇게 구빈도리서 나타난 군용 트럭, 그것도 약 25톤 대형 트럭에 깔려서 거기서 이제 직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중광은 이렇게 월북을 했지만 북에 가서 결국 군용 트럭에 깔려서 쥐포처럼, 낙지처럼, 문어처럼 죽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오래 살고 배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최인국 씨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최인국도 암살당할지 모른다, 이런 이제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전망, 예측을 우리들이 많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북에 대한민국을 경험한 사람은 북한에 가서 그 감옥, 철창 없는 감옥에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중광 대좌, 죽을 때는 대좌였지만 그 전직은 대한민국 국군 소령이었습니다. 자, 김정은이 금강산 개성공단 요새화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 이 데일리 NK가 다른 언론들에서 보도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어떤 전력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데일리 NK를 인용을 합니다. 자, 북한군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GP에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계획은 이미 지난달 김정은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사실상 결정되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정은이 전력 배치 문제를 언급했고, 이후 군에서는 무력 최고사령관 지시사항을 관철해야 한다며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강산에는 해군 1전대 소속 전력과 육군 1군단 예하의 2사단 방사포 연대가 배치되며, 개성공단에는 민경부대와 2군단 예하의 화력연대가 배치될 것이다. 군은 김여정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는 김여정이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므로써 김여정의 치적 쌓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김여정이
군대에도 마치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여서 김여정의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이제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다 느끼고 있듯이 김정은이 곧 제9시를 사람 구실을 못할 그런 상황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김여정을 4세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지금 리더십을 닦아놓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금강산 지역의 해군 일전대 소속 전력, 그리고 육군 1군단 이제 북한군입니다. 1군단 내에 2사단 방사포연대,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의 민경부대라는 건 없어요. 민경대대입니다. 그래서 민경대대, 그리고 이제 화력연대. 화력연대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제 포병부대가 들어온다라는 말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전력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지구 일대에 투입되는 북한군은 바로 이런 부대들로 예상이 됩니다. 해군 일전대인데요. 일전대는 이미 지난 2019년 11월 달에 장전항에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개 고속정 편대가 지금 이제 추가로 증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초계함, 그리고 상륙정의 혼성부대입니다. 이 초계함은 사리원급, 그리고 이제 SO1급 등이 있는데, 이게 뭐 한 500톤급 정도 되는 미사일도 없고, 그냥 보시다시피 이렇게 85mm 전차포를 떼간 이 한포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미사일 없어요. 이런 거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전력이 여기에 일전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고속정 편대가 증원이 된다고 하는데, 북한의 고속정 해봐야 우리 한국의 고속정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낙후된 전력입니다. 여기에는 미사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대들이 들어오고요. 이제 여기 뭐 일부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게, 금강산 관광지구 뭐 예를 들어서 호텔 있던 곳, 이런 곳들에 이런 화력 방사포 부대를 배치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막 겁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2사단, 바로 지금 휴전선 마주보고 있는 전현사단이죠. 여기에 원래는 방사포 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단 포병에 있죠. 그래서 군단 포병에 있는 방사포 부대를 복종 변경해서 지금 이제 2사단으로 보내준다. 이 말이 돼요. 기사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 그러면은 이 복종 변경해서 상급 부대에 있는 부대를 하급 부대로 내려보내는 것은 이게 바로 전시체제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이제 전시체제를 가동한다, 그 말인데, 전시체제를 너무 일찍 가동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방사포 대대가 들어오면 뭐 최대 한 18문 정도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의 방사포는 240mm는 없어요. 240mm 이상은 전부 이 서부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는 최대 122mm 방사포가 있는데, 이 122mm 방사포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육군들이 진격을 할 때 화력 지원을 하고, 또 우리 한미연합군이 상륙을 하면 그 상륙 부대에 대한 상륙 거부, 그러니까 근접신관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 꽂으면서 자탄으로 이렇게 우리 상륙정들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역할,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지역의 방사포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방사포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개성공단은 또 어떤 부대가 들어오냐? 이제 바로 이 민경대대. 원래 개성공단 이 지역을 6사단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6사단 민경대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경대대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사실은 이 GP 내에 들어가 있는 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대를 이제 민경부대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 되면 뭐 우리 사단의 한 정찰부대, 정찰대대, 수색대대, 뭐 이 정도 능력 정도 되겠죠. 이제 이런 부대가 들어오는데 대대급 보병부대입니다. 그러나 이 민경대대가 들어오면서 이 민경대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요새화해야 되기 때문에 공병부대, 통신부대, 이제 이런 부대원들을 조금 상당수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개성공단 전체를 자기 나름대로 전력화할 수 있는 요새 작업을 하겠죠. 우리가 전기를 지금 끊어버렸으니까 자기네들도 부대를 운영하려고 하면 전기를 또 연결해야 될 것이고, 통신을 연결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인프라 문제가 있으니까 공병과 통신, 이 부대가 따라 들어와서 이 민경대대가 거점을 장악하고 이 공병과 통신 부대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호를 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 나중에 남북 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북으로 진격할 때 이 민경대대들이 개성공단의 수많은 건물들을 활용해서 시가전에 돌입하는, 시가전을 유도하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겠죠. 시가전 한번 하면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니까 그 시가전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군단 이하의 화력 구분대라고 하는데, 이 구분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연대 마이너스급 또는 뭐 대대 마이너스급, 이런 마이너스급을 이야기할 때 구분대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대대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2군단에는요
방사포 예단 하나하고 자행포, 즉 자주포 예단 하나 이렇게 두 개 예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린포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기린포 같은 경우는 우리 포병 출신들 아시다시피 발톱을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부 포장 다 되어 있으니까 발톱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린포는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가 없고, 방사포 그리고 자주포가 들어올 수 있는데, 방사포 같은 경우에 화염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화염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건물 지역에는 방사포도 들어오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자주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자주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주포가 들어온다면 지금 군단 포병에 있는 152mm 자주포 그리고 130mm 자주포 이런 것들이 들어올 텐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거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만약에 개성공단에 자주포 부대가 들어오면은 M2018, 저게 이제 2018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가 된 건데, 우리 K9 자주포하고 흡사하게 생긴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장갑화된 그런 북한의 최초의 자주포예요. 이게 중국의 PLZ-45를 좀 모방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M2018이라고 코드명을 부여를 했습니다. PLZ-45를 모방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사정거리 한 30km를 구현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봐줄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에서 서울 끝 그 은평구와 고양시의 경계선 여기까지가 39km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정거리 상으로 봤을 때 서울까지는 포탄이 날아오지 않고 최대 이제 고양시, 덕양구 정도까지 포탄이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포 18문, 제가 봤을 때 개성공단에 아무리 많이 봐도 18문 한 개 대대 같으면 이제 당연히 대대가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포대별로 따로 이렇게 6문씩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텐데, 개성공단에 이런 그 시가지 지역에 포병부대가 들어와서 주둔한다?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니까 이따 치고 한 개 대대 정도 들어왔다라고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산 지역에는 역시 군단 포병에서 예속받은 이제 2사단의 자주포가 들어온다면은 122mm 이 방사포, 이 122mm 방사포 이 중에서 최대 사정거리가 과거에는 한 20여 킬로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거리 연장탄 들어와서 40km까지 연장된 거, 이거 들어왔다라고 봐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한 12문에서 18문, 그리고 자주포 18문 정도, 이렇게가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고, 개성공단에 따로 민경대대, 그래서 보병 한 개 대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나, 또 어떻게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나. 자, 일단 이 금강산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금강산에 여기가 장전항이에요. 장전항이고, 금강산 우리 이 MDL에서 휴전선에서 장전항까지 20km가 조금 넘습니다. 20km 조금 넘으니까 우리 이 지역을 막하고 있는 우리 한국 육군이 22사단 아닙니까? 22사단에는 4개 포병대대가 있는데, 그 포병대대에는 전부 K55A1 자주포가 18문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K55A1 자주포의 최대 사정거리는 32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전항, 그리고 금강산 관광지구 1원 전역이 22사단 포병의 사정권 내에 들어옵니다. 우리 22사단 포병이 휴전선에서부터 5km 이남에 떨어져 있는다 하더라도 전부 사정권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해 해군 1함대 작전 지역이죠. 해군 1함대에는 호위함이, 한국형 호위함, 미사일 호위함이 2척이 있는데, 한 척은 강원함, 한 척은 대구함입니다. 이 강원함과 대구함은 각각 이 전술 함대지 유도탄 8발씩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150km예요. 그래서 이 전술 함대지 유도탄은 지금 미리 표적이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은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아주 시스키밍을 해서 또는 아주 저고도로 이렇게 비행을 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날아가는 경로에 있는 이 적 지형들이 다 이 영상화되어 가지고 입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전함 때려. 그러면 이제 장전함 표적이 딱 이 미사일의 두뇌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이 쫙 날아가면서 내가 지금 장전함 때려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형, 그러면 고성군 나타났네, 그리고 금강산 해군강 보이네, 구선바위 넘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들어가야 할 경로를 이미 다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전항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바가지처럼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데, 이 지역 중에서 북쪽에 있는 여기 지역이
해군 기지입니다. 여기 이제 고속전대 몇 척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이제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전술 함대지 유도탄의 공격 방식은 자탄 방식이에요. 상공에서 터져가지고 자탄을 내려 꽂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강호남과 대구함에 각각 8발씩 해서 16발이 있는데 저는 뭐 이거 다 쓸 이유도 없고 한 4발 정도만 2발씩 해서 4발 정도만 쏘면 이 장전함 같은 정말 코딱지만한 이런 군함은 다 쓸어버리고도 남을 정도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아예 이 구당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도록 그냥 다 경멸시켜 버릴 수가 있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한 포만 가지고 있는 이런 느린 이런 초계함들은 우리 한국형 초계함 뭐 PKG라든지 윤영하급 그 고속함이죠. 이런 것들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70mm, 76mm 한 포에 그냥 다 녹아 없어져 버릴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나와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또 이제 겁을 내는 것이 여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지역 내에 그 호텔 지역에 이제 북한 방사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또 전술 함대지 유도탄에다가 그 방사포가 배치되는 그 지역의 지형 정보를 또 입력을 또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술 함대지 유도탄이 쫙 날아가서 방사포진지 그대로 상공에서 터져가지고 방사포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방사포 아시다시피 그냥 트럭입니다. 트럭. 한 방에 그냥 없애버리죠. 그리고 우리 K-55A1 자주포 18문씩 해서 4개 대대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일제사격 한 번만 해도 그냥 이 지역에 있는 방사포들 그리고 저 해군기지는 그냥 한 번 사격에 녹아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다만 호텔하고 이거 아까운데 그거 지금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개성공단입니다. 여기는 더 쉽습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우리 전력이 너무너무 세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육군, 그 중에서도 한국 육군의 포병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 부대가 여기 다 있습니다. 바로 1군단 이하의 1포병 여단이죠. 1포병 여단 마크입니다. 1포병 여단은 얼마나 뭐 대단한 전력인가 하면은 이렇게 전력입니다. 천무 다련장 로켓 1개 대대 지금 완편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더 전력화됐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MLRS 뭐 스틸 레인이라고 하죠. 그거 1개 대대 해서 18문, 2개 사격대가 여기 있어요. 1개 사격대는 에이테킴스 사격 용도로 뒤로 빠져 있고 2개 대대가 18문이 바로 그냥 화력을 투사하는 용도로 해서 18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 10개 대대 180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개성공단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5층짜리 건물, 이게 이번에 폭파된 거 바로 옆에 있던 건물 아닙니까? 지원단입니다. 개성공단 지원단. 자, 그래서 이 지역에 북한군 포병들이 1개 자주포가 들어온다? 또 민경대대가 들어와서 뭐 건물 어딘가에 들어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모래주머니에 쌓아놓고 요새화한다? 웃기는 소리죠. 여기서 그냥, 모든 포병이 사실은 이거 다 때릴 필요는 없지만, 다른데 할 일 많죠. 그런데 어쨌든 모든 포병이 단 1회 사격에 개성공단 반평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반평탄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실제적인 전술을 또 알려드릴 텐데요. 이 정도로 우리 한국 육군의 이 지역의 전력은 아마 전 세계 모든 지역, 지구 전체에서 단위 면적단 전력이 지구 전체에서 최강 전력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한국군 포병이죠. 이것보다 센 밀집되어 있는 포병은 없어요. 이거 앞에 이렇게 잘 보이는데 북한이 전력을 집어넣고 우리를 위협한다? 정말 웃기는 가소로운 소리죠. 그냥 딱 한 방에 이 개성공단의 모든 건물 반평탄화 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걱정하죠. 야, 그러면은 이 전쟁 발생해서 우리가 막아내고 방어하고 그다음에 역습 아닙니까? 역습에서 북으로 들어갈 때 이 민경대대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시가전이 유발되면 어떡하냐. 아까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가전을 강요당하면 이 시가전 건물 하나하나 제압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그 오래 걸리는 사이에 계속 미사일 날아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반전여론 일어나고 우리 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원래 그런 용도로 개성공단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너무나 고맙게도 이 지역을 군사 요새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은 더 이상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우리 시설이 아닌 거예요. 북한군 군사지역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진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통일하고 개성공단 나중에 활용해야 되니까 이 개성공단의 건물, 그 건물 내부에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여기를 진격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 보병 부대들이 건물 하나하나 한 층 한 층 일일이 소탕전을 벌이고 방 하나 문 열 때도 전부 들어가가지고 소탕전 벌이고 이거 하나 개성공단 하나 다 제압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얘들이 그걸 처부 군사기지화 하겠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F-15K 전투기 여기 2,000파운드 폭탄 달고 와서
그냥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아까 포병들이 지금 반쯤 그냥 평탄화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있고 한 그런 건물에다가 그냥 2,000파운드 또는 1,000파운드 폭탄 한 발씩만 떨어뜨려버리면 건물 그냥 폭삭폭삭 주저앉아 버리죠. 그렇게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포병과 전투기 일제 공격 이후에 우리 기동 부대들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역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시가전 지역으로, 시가지 지역으로 이 기갑 부대들이 들어간다? 그건 뭐 나 잡아 잡수세요 하는 소리니까 우리 기갑 부대들이 결코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고, 개성공단 오른쪽에 큰 우회 기동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개성 옆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갑여단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도 북한군들 중에서 살아남아서 대전차 화기로 이 도로를 통해서 우리 탱크들이 쫙 지나가고, 탱크와 자주포들이 쫙 지나가고 있을 때 대전차 화기 같은 걸로 여기에서 이제 확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들어가기 전에 우리 KTS는 있습니다.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그거 완전히 고각으로 내려받아서 쫙 들어가서 열압력탄을 탁 터뜨려서 그냥 수백 미터 내를 진공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폭파시켜버리는 건데, 열압력탄 하나 꽂아버리면 아까 15층짜리 개성공단 지원센터 이런 거 하나 그냥 확 무너져버립니다. 비주얼 끝내주죠. 북한군 입장에서. 그냥 진공 상태가 쭉 됐다가 갑자기 진공 상태 되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투명 반투명한 것 같은데 뭔가 공기가 쫙 내려갔다가 갑자기 쫙 됐다가 꽉 내려가는 이 모습. 그러면서 모든 것이 빨리 들어가서 털썩하면서 내려앉으면서 다 무너지는. 이거 그냥 공포스럽죠. 그렇게 한 5군데 딱 KT-좀 쏴가지고 콱콱콱 내려앉으면서 이제 우리 보병부대들이 들어가서, 야, 우리들 다 포기했다. 니들 더 쏠까? 아니면은 지금 항복해라. 지금 항복하면은 니들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통일시켜 나면 니들이 제일 먼저 항복한 애들이니까 니들한테는 가장 좋은 혜택을 줄게. 그러면 이 북한 군인들이 무슨 저기 이슬람 지하드 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뭐 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항복이죠. 이 어마어마한 비주얼 공포를 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 기동부대들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지 않죠. 그래도 또 숨어서 또 대전 소화기 쏘는 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1군단 포병에서 또 협의를 해서 여기다가 이 건물들에 계속 이제 포탄 사격을 해주죠. 고개를 못 들게 해주면서 이 전차들과 자주포는 다영역 연막탄을 이 도로 쪽으로 딱딱딱 터뜨리면서 완전히 연막 차장을 해서 이 건물 쪽에서 봤을 때 도로가 안 보이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돌격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적의 대전차 화기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우회도로를 전부 관통해서 우리 기동부대들이, 기갑부대들이 전부 개성 쪽으로 진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성공단은 사실 이게 그대로 놔두면 이건 진짜 시가전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제압해야 되는데, 얘들이 너무너무 고맙게도 그냥 시각적인 공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마 며칠 내로 개성공단에 자주포가 보이고 이런 사진 아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겁주기 위해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통일전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 개성공단 하나 제압할 때 3일 이상 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딱 10분 만에 그냥 화끈하게 끝내버릴 수 있는 여건 조성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금강산 개성공단 요새화 한다고요? Just 10 minutes입니다. Just 10 minutes. 아시죠? 우리 정말 이 국민 요정, 국민 예가수 이효리 씨가 핑클 출신이죠. 이효리 씨가 솔로를 할 때 10 minutes이라고 하는 아주 인기 좋은 Just 10 minutes 노래를 불렀었죠. 저도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아마 이효리 씨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이 김여정이 나이하고 비슷했나 아니면 더 많았나 그럴 겁니다. 이 모습이 이효리 씨의 당시 10미닛 부를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작가가 지금 저한테 이 원고를 만들어주면서 이 사진을 올려주었는데, 지금 김여정이 예쁘다고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이 모습을 우리 이효리 이런 분에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김여정 이런 사람한테 환상 가지지 마세요. 한 방이면 끝나고 여기는 완전히 지금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럴 때 절대 환상 가지면 안 됩니다. 금강산 개성공단 요새화 너무 고맙습니다. 10분 만에 끝내고 우리 평양으로 갑니다. 자, 우선 지금 북한에서는 내일이면 공화국 창건 기념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말로 하면 국경절입니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창건되었는데, 그 창건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게 꽃꽂이 해가 아니면 이게 커다랗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기념보고대, 공화국 창건 기념보고대는 있지만
무슨 무력 시위라든지 아니면 뭐 김일성 광장에서 군중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레이드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마 내일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군사 포레이드가 있을 것 같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내일보다도 오히려 9월 28일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인사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그리고 10월 10일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이민군 부대들이 와서 미림 비행장이나 또 여기서 훈련하던 부대들이 지금 내일 하게 된다면 예행 연습을 김일성 광장에서 지금쯤은 해야 되는데 그런 뉴스는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아마 내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북한이 계속해서 작년 10월 11일 때 하고 금년도 8월 8차 당대회 때 1월 달에 했죠. 1월 6일 날도 이 군사 퍼레이드를 김일성 광장에서 밤에 그것도 야간에 불의에 했기 때문에 뭐 내일 밤에 또 한다면 새벽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그것도 뭐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내일 하는 것보다 당창건 기념일에 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9월 9일 맞으면서 노동당 당정치국 3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다뤘던 인사 문제를 느닷없이 공부하는 것도 바로 인사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리고 그 바로 며칠 있어서 이 군사 포인트를 하게 된다면 이게 좀 뭔가 시간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뭐 긴급사건은 아니고 최근에 북한이 지금 그 파탄된 경제난, 인민들의 고통과 굶주림이 점점 더 심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 퍼레이드를 열고 또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성대하게 보내는 이런 그 뉴스들이 지금 북한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북한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신문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김정은에게 바로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내왔다는 것으로 노동신문에 전면에 모두 실렸는데 한 7곳 나라에서 그것을 보내왔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잠깐 노동신문에 나온 걸 잠깐 들여다보면 다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뭐 제1차로 보내온 나라가 시리아 대통령 그리고 파키스탄 대통령 자, 다 시리아, 파키스탄 그리고 니카라과 다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라오스 인민혁명당 또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똑같이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라오스, 시리아, 파키스탄, 니카라과, 짐바브웨 다 북한하고 가깝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다는데 이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이 백인이 대통령이 아닌 거 아시고 지금은 흑인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남아공 대통령이 또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보내왔고 쿠바는 없고 중국도 아직 없습니다. 아마 중국은 내일 보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아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김정은에게 이런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내왔다는 소식으로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동남아의 유력한 국가들은 보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꽃바구니나 축전을 보낸 나라들은 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남아공 국가는 내놓고 다른 나라들은 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그런 나라들이 북한에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긴급속보는 여러분들 들어서도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 달에 북한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월 20일 저도 이걸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3월 21일 북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김유송이라는 사람이죠. 이 말레이시아 대사가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